돌고래가 점프를 하는 것은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등 의사 전달의 한 방법이다. 쉬익쉬익, 돌고래가 해녀에게 말을 건다. 경상도와 충청도의 휘파람새가 각기 다른 방언을 구사한다. 이제 막 둥지를 벗어나는 새끼 원앙. 사람이 새끼 원앙의 어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리 때문이다. 코끼리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자기 소리를 흉내낸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람이 잘 모르는 동물의 소리 세계, 그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 보자. 포항 앞바다 참돌고래떼. 참돌고래의 집단 유형에 바다새들이 함께한다. 참돌고래떼를 따라다니면 먹잇감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합동작전에 멸치떼는 갈피를 못 잡는다. 와. 제주 김영 앞바다에 큰 돌고래가 산다. 큰 돌고래가 달리는 배에 접근한다. 배의 추진력을 이용해 유영하기 위해서다. 제주 해안의 큰 돌고래는 인도 태평양 큰 돌고래로 연안의 얕은 수심에 줄어서 싶은다. 큰 돌고래는 사람과 친숙한 종이어서 물속에서 만나도 잘 도망가지 않는다. 지금 듣는 음은 돌고래의 클릭음, 사물과의 거리나 모양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해녀는 물속에서 돌고래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다. 해녀를 보자 돌고래는 클릭음을 발산한다. 클릭음은 초음파 형태로 발사된다. 사람이 내는 소리는 주파수가 낮아 사물을 돌아서 나가게 된다. 그런데 소리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사물에 부딪혀 반사되는 특성이 있다. 이 성질을 이용해 돌고래는 사물의 모양과 거리 등을 측정한다. 해녀가 믿을 수 있는 대상물로 확인이 되었는지 돌고래는 휘스름을 발사한다. 휘스름은 돌고래 사이의 통신음으로 돌고래가 해녀와 소통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非常にダイバーあるいは、その潜っている女性に非常に興味を持っているようです。ホイッスルもいろんな音を出してたり、いろんな音が聞こえたのでおそらく、そういう興味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わかると思います。 예,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 뭐 할 적에는 무서웠는데 오래 물질하다 보니까 무섭지 않고 같이 뭐 하면은 이 말귀를 알아먹어 갖고 물난로 하면은 밑으로 물난로 가고 그래요. 좀 더 가까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돌고래가 내는 소리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돌고래 쇼장을 찾았다. 조련사들이 물속에서 돌고래와 함께하는 이유는 돌고래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돌고래는 스킨십을 좋아해서 사람이 만져주는 것에 휘스름을 내는 등 반응을 보인다. 야생에서도 돌고래는 동료끼리 서로 지느러미를 비비는 행동을 자주 한다. 종종 동성애 형태를 띠기도 한다. イルカはしばしば社会的な行動として、相手に胸びれで触ったりとか相手の体をこすったりとかそういう行動をします。相手と仲直りをしたりとか相手に挨拶をしたりとかそういった意味も含ま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ます。 돌고래가 갑자기 돌변한다. 머리를 흔들고 입을 벌리는 행위는 돌고래의 공격 행위. 야생에서 식인상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돌고래. 낯선 제작진 탓일까? 플리금으로 제작진을 다시 탐색하더니 입을 벌려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돌고래는 제작진을 물 밖으로 밀어낸다. 돌고래는 어디에서 소리를 낼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람이 그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이 분기구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소리 마찰음이죠, 마찰음. 분기구가 얼마나 열리고 닫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이제 휘파람 같은 역할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돌고래의 통신음인 휘스름은 이마 위로 분기공에서 낸다. 물속에서 공기방울은 그들이 서로 통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돌고래가 초음파로 통신한다면 코끼리는 초저주파로 의사소통을 한다. 소리는 저주파일수록 멀리 퍼지는 성질이 있다. 코끼리는 초저주파를 사용해 수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는 동료를 부른다. 몸에 털이 거의 없는 코끼리는 피부 보호를 위해 지능 목욕을 자주 한다. 코끼리는 연장자인 암컷이 우두머리인 모개사회. 암컷이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무리 생활을 하는 반면 수컷은 단독 생활을 한다. 좁은 동물원에서도 코끼리들은 초저주파를 사용할까? 오늘은 암컷인 키마와 사쿠라가 석 달 만에 처음 만나는 날이다. 키마의 짝짓기를 위해 서로 격리시킨 때문이다. 코로 땅을 치는 행위는 흥분했을 때의 전형적인 행동이다. 대형 트럭의 엔진음 소리. 귀에는 들리지만 대부분의 음은 가청음보다 낮은 초저주파음이다. 실제 귀로 들리는 것은 별로 강하지는 않는데 그거보다도 낮은 쪽 그 저주파, 그러니까 사람 귀로 들리지 않는 5Hz에서 한 30Hz가 아주 강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격정적인 만남의 시간이 지났을까? 더 이상 코끼리들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아무 소리도 내고 있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이들은 초저주파음을 사용해 계속 소리를 내고 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음으로 이 소리를 복원해봤다. 뒤늦게 입장한 관객들이 코끼리가 내는 초저주파 소리를 들을 리 없다.
코끼리가 지금 서로 울고 있어요? 안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봐요. 코끼리의 초저주파음을 가청음으로 바꿔서 들려주었다. 코끼리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이상해? 이상해? 사람들은 못 듣는 동물의 소리. 그럼 다른 동물들도 이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까? 기린을 상대로 코끼리의 초저주파음을 들려주기로 했다. 사람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음이다. (15헤르츠) 정도의 초저음. 기린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소리나는 방향을 응시한다. 잔뜩 긴장하는 눈치다. 강력한 적으로 생각하고 기린은 도망을 간다. 그렇다면 맹수인 호랑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호랑이가 초저음 스피커를 응시한다. 관심을 보인다. 몇몇 호랑이는 스피커를 향해 접근한다. 하지만 기린처럼 도망가지는 않는다. 5분도 채 안 돼 호랑이는 스피커 소리에 흥미를 잃어버린다. 코끼리에게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코끼리가 음원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다. 무릎을 꿇는 등 극도로 흥분한 상태를 보인다.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낸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초저주파를 감지할 수 있는 코끼리의 청력 덕분에 코끼리들은 쓰나미 때에도 피해를 받지 않고 미리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일본 타이지에서 온 돌고래 태지는 이 동물원의 작은 고민거리다. 다른 돌고래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왕따다. 태지는 제주산인 다른 두 마리와 떨어져 생활한다. 공연이 끝나서도 늘 혼자 지낸다. 실제로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어울리질 않아서 야 이거 정말 이제 일본에서 온 애랑 우리나라에서 온 애들이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그들만의 언어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일본어와 한국어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예고,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서도 지역적 소리가 따로 존재할 수 있을까? 새로운 개체가 한 그룹에 들어왔을 때는 보통 그 새로운 개체가 그 그룹의 특징적인 접촉음을 학습을 해서 같이 어울려서 적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현재 접촉음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따로 이제 한 마리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성이 강한 동물이라는 돌고래들을 그물로 갈라놔 봤다. 접촉음이 평소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다. 생생한 소리를 잡아내기 위해 수중 마이크를 설치했다. 제주산인 대포와 근둥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대포가 줄을 잡아당긴다. 그물을 제거하려는 속셈인 듯하다. 평소 홀로 지내던 태지까지 합세한다. 이들이 내는 접촉음을 분석해봤다.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없을 때까지 똑같은 패턴이 슉, 쉑, 슉, 쉑이라는 거를 한 3번 정도 이어지고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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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이걸 몇 번 요청을 해요. 첫 번째 돌고래가.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 있는 돌고래가 쑥, 쑥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쑥쑥 그리고 쑥, 쑥쑥 하면서 여기서 응답을 들어보면 이렇게 슉색 대포의 계속된 접촉음에 근둥이는 슉 이렇게 답한다. 돌고래 사이의 접촉음은 그물을 제거해주자 최고조에 달한다. 돌고래의 접촉음 연구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걸음마 단계다. 서울동물원에 한 마리의 돌고래가 추가로 들어온다. 태지와 같은 고향인 일본 타이지 지역 돌고래다. 태지의 고향 친구라 태양이로 이름 지었다. 태양이는 과연 태지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태양이가 들어가자마자 태지의 접촉음이 증가한다. 20시간의 긴 여행.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태양이 곁을 태지가 지키고 있다. 이 둘의 관계는 동물원 관계자들에게도 관심사다. 태지가 태양이의 몸을 자극하면서 지속적으로 접촉포를 보낸다. 관심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지방에 살던 일본에 같은 지방에 살던 친구라서 그런지 말도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여기 기존에 있던 돌고래보다는 좀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관심도 보이고 계속 주위로 헤엄도 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매년 5월 경남 통영의 무인도 홍도에는 수만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몰려든다. 섬을 가득 채운 이 소리들은 다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백인콜은 교미를 하기 전 암컷이 수컷에게 먹이를 달라는 소리다. 수컷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암컷은 교미를 허락하지 않는다. 수컷이 어쩔 수 없이 암컷에게 먹이를 토해준다. 이제야 비로소 교미가 성립한다. 괭이갈매기는 매년 같은 개체와 짝을 이루지만 백인콜은 암수 사이의 통과 의례처럼 행해진다. 수컷이 전해준 먹이만 받아먹고 그냥 도망가는 암컷도 있다. 바람 많은 홍도. 알을 품은 지 27일, 새끼의 부화가 임박했다. 새끼는 알 속에 있지만 이미 어미의 소리를 접하게 된다. 이때부터 듣는 어미의 소리를 새끼는 평생 어미 소리로 기억하게 된다. 마침내 새끼는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온다. 부화 후 일주일까지 새끼는 어미 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미는 자신의 소리로 새끼에게 둥지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연습을 시킨다. 어미의 나오라는 콜이다. 이 소리를 들어야 새끼는 둥지에서 나오게 된다. 괭이갈매기 세계에서 소리는 왜 중요할까?
괭이갈매기 번식처에는 사촉과 식물이 많다. 30-40cm밖에 안 되지만 새끼들에겐 앞이 안 보이는 정글이다.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새끼는 오로지 어미의 부름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구 목적으로 괭이갈매기 새끼를 사육하는 정훈 교수. 새끼들이 어미 목소리를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실험을 한다. 시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녹음기는 새끼들이 안 보이는 곳에 놓아둔다. 새끼들이 그동안 익힌 어미 소리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새끼들이 반응이 없다. 이번엔 새끼들에게 평소 들려줬던 바로 그 녹음기를 사용해봤다. 새끼들이 즉각 반응을 보인다. 새끼는 녹음기의 미세한 음질 차이를 구별해내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괭이갈매기 둥지 간 거리는 약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괭이갈매기 새끼는 초기에 어미의 소리와 이웃집 어미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카세트 간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 것은 그 카세트 간에도 미묘한 그런 소리의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기 사이의 미묘한 주파수 차이를 새끼들은 인식한다. 새끼의 기동성이 활발해지는 시기부터 새끼들에겐 위험한 시간이 된다. 새끼 하나가 제 둥지를 벗어난다. 어미 소리를 착각한 것이다. 즉각 다른 어미의 공격을 받는다. 어미가 뒤늦게 나타나 반격을 가한다. 제 둥지 지키기와 제 새끼 지키기, 양보라는 없다. 두 어미가 격렬히 싸우는 틈을 이용해 새끼는 자신의 둥지로 돌아온다. 롱콜, 고개를 들어 올리며 내는 음이다. 이 소리를 들으면 제 새끼들은 둥지 속으로 숨게 된다. 경계음인 셈이다. 롱콜은 또 제 둥지를 침입한 개체들에 대한 공격 신호이기도 하다. 제 어미가 아닌 경우 새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리다. 한 번도 롱콜을 들어보지 못한 사육된 갈매기 새끼는 이 소리에 어떻게 반응할까? 새끼들은 롱콜 소리를 듣자 숨을 곳부터 찾는다. 새끼들은 어미의 경계 해제 신호 소리가 들릴 때까지 꼼짝도 않고 숨어 있다. (30분) 정도 지나 어미가 정상적으로 새끼 찾는 소리를 들려주자 새끼는 비로소 둥지에서 나온다. 롱콜은 새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리다.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의해 인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괭이갈매기 어미들은 새끼가 10일 정도 자랄 때까진 제 새끼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어미는 제 새끼를 어떻게 구별할까? 제품을 파고들든가
먹이를 달라고 조르는 등 적극성을 보여야 어미는 제 새끼로 인정한다. 자연 상태에서 괭이갈매기 어미는 자신의 새끼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새끼들의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끼는 어미의 소리를 인식하고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성체의 소리를 들으면 괭이갈매기 새끼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몸을 움츠리고 그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본 성체는 자신의 새끼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새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끼가 다른 어미 앞에서 몸을 움츠리면 남의 새끼로 인식되어 바로 공격당하게 된다. 뒤늦게 제 어미 소리가 아님을 인식하고 도망을 가도 이미 때는 늦었다. 홍도에 가득한 새끼들의 죽음. 둥지를 착각했거나 제 어미의 소리를 기억 못한 비극의 결과다. 비정하지만 냉정한 생존 법칙이 존재하는 세계다. 옳지, 왔어, 옳지. 천연기념물 원앙이 사람에게 다가온다. 천안의 서용길 씨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원앙을 사육하고 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지붕 없는 야생조류 사파리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다. 원앙은 그를 어미로 따르고 있다. 옳지, 옳지. 원앙 알이 부화할 무렵부터 서 씨는 알을 각별히 돌본다. 부화 초기에 새끼가 익힌 소리는 평생의 어미로 인식한다는 각인 이론을 따르는 것이다. 힘내. 그 아주 날카로운 소리였다가 조금 부드러워지죠. 네. 조금 이제 아까보다 좀 덜 찼죠? 덜 빽빽거리죠? 서 씨는 어미 소리와 주파수가 가장 흡사한 휘파람 소리로 새끼들에게 자신의 소리를 각인시킨다. 부화 후 불안감에 눈을 뜬 새끼는 어미 역할을 하는 서 씨의 소리를 듣고 편히 눈을 감는다. 이렇게 수건으로 잘 싸주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 편안해하면서 이제 맞췄던 눈을 감고 이제 이렇게 잠을 자게 돼요. 지금 내는 소리는 엄마나 그 보호자를 찾는 그런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라 아주 편안해하는 소리. 숲속 둥지 속의 새끼 원앙도 알에서 깨어났다. 어미는 자신의 소리로 새끼들을 각인시킨다. 새끼들의 털이 다 마르면 어미는 새끼를 둥지에서 내보낼 준비를 한다. 어미는 둥지 밖에서 새끼들의 둥지 떠나기를 독려한다. 새끼 원앙이 3m 높이의 둥지에서 과감히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어미의 부름 때문이다. 낙하하면서도 새끼는 작은 날개를 휘젓는다. 새끼들은 몸무게가 가벼워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 지상에서 새끼들을 이끄는 것은 어미다. 어미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물로 새끼들을 최대한 신속히 이동시킨다.
이때 새끼들은 어미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된다. 새끼 원앙들이 서씨를 따르는 원리도 야생 원앙과 다르지 않다. 이리 와. 옳지. 옳지. 원더풀. 이가 잘한다. 이리 와. 휘파람과 함께 박수 소리 그리고 원더풀 등 몇 가지 소리가 새끼 때부터 서씨가 새끼들에게 각인시킨 소리다. 아이고 이 새끼들 내 새끼들 아이 참 잘한다. 추워 너는 아직도? 서씨의 품은 올라와야지. 새끼 원앙에겐 따뜻해. 곧 어미의 품이다. 항상 제 주변에 있어요. 반경 한 5m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혹시 이제 가다가 멀리 가게 되면 소리내서 찾고 다시 또 들어오죠. 서씨는 원앙들의 야생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새끼들을 가끔 야외로 데리고 나간다. 물을 좋아하는 것은 원앙의 본능. 한창 물놀이를 하다가도 새끼들은 서씨가 부르면 한 걸음에 다가간다. 프랑스 남부 도시 아울리악. 뮬렉 씨는 새와 함께 비행을 하는 사람이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새들이 함께 난다. 뮬렉 씨 곁에서 비행하는 새는 흰 얼굴 기러기. 유럽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새다. 흰 얼굴 기러기들은 다른 기러기류처럼 무리를 이룬다. 뮬렉 씨는 이 기러기 무리의 대장이다. 그런데 기러기들이 멀어지고 있다. 가끔씩 기러기들이 새로운 리더를 만들기 때문이다. 뮬렉 씨가 이때 쓰는 방법, 기러기들을 직접 부르는 것이다. 부화 시기부터 뮬렉 씨는 소리로 새끼들을 각인시켜왔다. 기러기들이 다시 돌아왔다. 뮬렉 씨가 쓰는 방법도 서씨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행 중에는 소음이 크기 때문에 나팔을 함께 사용한다. 부화 전부터 비행기의 소리를 녹음해 새끼들이 익숙하게 만든다. 동물의 세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실제로 방언이 존재할까?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지역에 따라 휘파람새의 소리가 다름을 밝혀냈다. 휘파람새는 사는 지역에 따라 내륙 휘파람새와 제주 휘파람새로 나뉜다. 제주 휘파람새는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일부 서해안 도서 지역에 분포한다. 이 두 종의 휘파람새는 울음소리로 쉽게 구별된다. 제주 휘파람새 혹은 일명 서울 휘파람새는요, 이렇게 휘파람새 소나무입니다. 제주 휘파람새는 앞에 휘슬 부분이 하나로 이어진다. 그런데 내륙 휘파람새 소리는 휘슬 부분이 여러 차례 끊긴다.
7년간 제주 휘파람새 소리를 연구하고 있는 생물교사 신상석 씨. 그는 같은 제주 휘파람새라도 지역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도서 지역을 다니며 2천여 개의 제주 휘파람새 소리를 녹음했다. 거제도 휘파람새 약 40개체를 분석하고 외연도 휘파람새 약 30개체를 분석한 결과 거제도 휘파람새는 소리가 도, 피릭 이런 식으로 약간 단순합니다. 반면에 외연도 휘파람새는 소리가 도, 피릭, 피릭, 피리릭 이런 식으로 음절 부분이 복잡합니다. 직접 소리로 확인해보자. 먼저 경남에 위치한 거제도의 휘파람새 소리다. 이번엔 충남 외연도. 음절 부분이 훨씬 복잡한 걸 알 수 있다. 제주도에 사는 제주 휘파람새 소리는 또 다르다. 주파수와 시간 영역에서 다른 지역 새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그러니까 학습은 우리 인간만이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새들도 태어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만 있다 그러면 제주도의 특별한 소리를 학습을 하는 것이고, 얘가 만약에 완도 지방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애다 그러면은 그 완도 지방의 독특한 새 소리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징적인 그 방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제주 휘파람새에게 내륙 휘파람새 소리를 들려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휘파람새 박제를 스피커 옆에 놓아봤다. 잠시 후 휘파람새가 나타났다. 스피커 주위를 맴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엔 같은 지역에 사는 제주 휘파람새 소리를 들려주었다. 3분도 안 돼 나타난 휘파람새. 바로 박제에 대한 공격에 나선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올 때마다 공격은 심해졌다. 내륙 휘파람새 소리 때와는 반응이 사뭇 다르다. 휘파람새는 스피커 음이 멈출 때까지 약 30분에 걸쳐 끊임없이 박제를 공격했다. 특히 머리 부분을 집중 공격했다. 주변에 흔히 들었던 그 제주 휘파람새의 그 특징적인 소리가 자신한테 어떤 테리토리, 세력권을 확보를 한다든지 짝을 찾는 데서 보다 더 위협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물을 대기 시작한 노는 개구리들의 청혼 무도 회장이 된다. 암컷 개구리는 오로지 수컷의 우렁찬 소리만으로 짝을 찾는다. 수컷 개구리는 덩치가 크고 건강한 개체일수록 저음을 발산한다. 그래서일까? 암컷은 저음으로 우는 수컷 개구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우는 자태나 모양 등
의심할 여지 없이 같은 청개구리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청개구리와는 다른 종이다. 청개구리보다 높은 톤의 금속성의 소리. 소리가 다름에 의문을 품고 조사해보니 청개구리와는 다른 종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만 사는 우리나라 고유종 수원 청개구리. 하마터면 영원히 묻혀버릴 우리 고유종 수원 청개구리는 이렇게 소리 덕에 새로운 종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소리를 다시 한번 비교해보자. 무당개구리는 울음보가 없다.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우렁찬 소리를 내지 못한다. 다른 개구리처럼 소리로 암컷을 유인하지 못하는 무당개구리. 그들의 번식 전략은 덮어놓고 아무나 끼어앉기다. 같은 수컷을 포접할 때 아래 수컷이 내는 소리가 릴리즈 콜. 상대가 아니니 빨리 놔달라는 콜이다. 무당개구리가 물두꺼비를 포접했다. 물두꺼비가 릴리즈 콜을 해본다. 하지만 다른 종이 내는 릴리즈 콜을 무당개구리가 알아듣지 못한다. 무당개구리가 끝까지 놓지 않아 물두꺼비가 죽는 경우도 있다. 사철 변화가 없어 보이는 동굴. 그곳엔 박쥐가 산다. 박쥐 탐지기에 소리가 잡힌다. 많은 개체가 있는 듯하다. 80km 정도면 물수염 박쥐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확인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은 개체가 있는 것 같아요. 박쥐 탐지기를 사용하면 소리만으로 박쥐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예측한 대로 물 윗수염 박쥐떼를 발견한다. 이미 태어난 지 한 달은 됨직한 새끼들. 녀석들은 어미보다 낮은 20kHz대의 소리를 발산한다. 새끼들은 초음파를 어미로부터 배우는 시기다. 따라서 새끼는 어미처럼 초음파 소리로 사물을 보지 못한다. 동굴 깊숙이 들어온 뱀이 노리는 것은 귀뚜라미가 아니다. 새끼들이 긴장한다. 누룩뱀은 물 위에서 낙오된 새끼를 노린다. 천장에서 떨어진 새끼 박쥐. 이미 저항할 힘을 잃었다. 누룩뱀은 단숨에 몸을 감싸 박쥐를 제압한다. 또 다른 종류의 박쥐 초음파. 70kHz대의 관박쥐. 물 위 수염 박쥐보다 주파수가 훨씬 높다. 관박쥐는 코로 초음파를 발사해 귀로 정보를 모은다. 해가 저물면 박쥐가 동굴을 떠나기 시작한다. 사냥을 위해서다. 동굴 근처에 위치한 송어 양식장. 매년 여름 수백 마리의 박쥐가 사냥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
박쥐가 노리는 것은 물 위를 비행하는 작은 수서곤충들. 40kHz, 물 위 수염 박쥐가 사냥 중이다. 물 위 수염 박쥐는 냇가 등 비교적 탁 트인 공간에서 사냥을 한다. 넓은 공간에선 그다지 정교한 음파 탐지기가 필요 없다. 하지만 숲에서 활동하는 관박쥐는 장애물이 많아 정밀한 레이더가 필요하다. 관박쥐가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발산하는 이유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쥐는 이렇게 서식처에 따라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높을수록 이젠 그 디테일한 작은 물체를 감지할 수 있죠. 말하자면 그런 작은 물체를 감지한다는 것은 주변의 복잡한 환경, 즉 숲이 우거지고 이런 데서 잘 빠져나갈 수 있죠. 시야가 막지 않은 바닷속에서 돌고래는 소리로 세상을 보고 소리로 먹잇감을 탐지한다. 어떤 동물은 소리로 짝을 찾고 또 어떤 동물은 소리로 경쟁자를 알아낸다. 어미와 새끼를 연결시켜주는 소리. 동물에게 소리는 그냥 귀로 들리는 것 이상이다. 동물은 소리로 세상을 만난다.